한국 기술 그까짓 뭐 대단한 거라고요? 이번 기회에 한국을 아예 고립시켜버리죠. 미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벌어진 회의에서 한국 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어느 기술 고문은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그 회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경제인 연합회 본부 건물은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국 반도체 산업 부흥 계획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초청을 받아서 참석했지만 솔직히 내심 불안했어요. 미국은 간단한 기술 말고는 거의 해외에 수주를 주고 있는 입장이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MIT에서 반도체 공정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인텔의 기술 고문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 같으면 신중한 표정을 짓고 있을 법한 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자신만만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연합회 회장은 연단 앞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뭔가 역사적인 발표를 준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이미 미국 반도체 르네상스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아래로는 미국 전역의 반도체 공장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된 지도가 배경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인텔부터 마이크론까지 주요 기업들의 로고가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었죠. 제임스가 발표를 시작하면서 제기한 첫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자금률 90% 달성이었어요. 제임스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국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제임스의 기본 인식이었거든요. 반도체 협회 이사장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토마스는 한국 의존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토마스의 시각에서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다른 나라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였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오늘 발표의 주제가 얼마나 위험한 사안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위탁 생산업체로 보는 시각,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온 전통적인 관점이었지만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었거든요.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항상 미국 기술을 조립하는 나라로 여겨졌지 핵심 소재와 부품을 지배하는 기술 강국으로 인식된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브리핑 자료를 천천히 펼쳤어요. 지난 몇 달간 작성한 보고서들은 이런 낙관적 전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만한 내용들로 가득했으니까요. 특히 미세공정용 고순도 소재의 공급망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뭔가 잔뜩 착각하고 있었어요. 포토레지스트라는 핵심 소재에 대한 이해가 한참 부족했습니다. 이 소재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전 세계 공급량의 70% 이상이 한국과 일본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더 문제인 건 EUV 공정용 고순도 포토레지스트는 한국 기업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게다가 반도체 세정 공정에서 불화수소는 없어서는 안 될 화학물질인데 12나인 순도의 불화수소는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 2~3곳만이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엉망진창이었던 그날 회의가 끝나자마자 일주일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 독립선언에 대해 특별한 성명이나 반박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기술 교류 일정을 전면 취소한다고 발표했죠.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미국 기업들과의 합동 연구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다고 했을 때도 업계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 정도로 여겼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한국 화학업체들이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의 수출을 1차 제한한다고 발표했을 때 업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마음이 급한 듯 했어요. 정작 미국 경제인 연합회는 여전히 자신만만하더라고요. 연합회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결국 미국이 만든 시장에 의존하는 나라일 뿐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제임스의 논리로는 한국이 미국 시장을 잃으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거였죠. 결국 한국 기업들이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MIT 반도체 석좌 교수인 마이클과 저만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30년 넘게 반도체 산업을 연구해온 베테랑이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마이클은 이건 자충수라고 단언했어요. 마이클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칩 자체가 아니라 소재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였죠. 겉으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메모리 위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와 부품의 상당 부분을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도 마이클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공급망을 분석해 본 결과 한국 없이는 현재 수준의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특히 7나노 이하 미세 공정에서는 한국산 소재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려를 표명해도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업계 전반에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게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 기술을 받아서 조립하는 나라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한국의 조용한 대응이 오히려 더 무서웠거든요. 제 우려가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한국의 소재 공급 중단이 발표된 지 불과 2주 만에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애플이었어요. 쿠퍼티노 본사에서는 M시리즈 칩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는 내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애플이 주문한 5나노 공정용 포토레지스트 공급이 중단되면서 TSMC의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긴 거였죠. 애플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TSMC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대만 신주 본사에서는 고순도 화학재료 부족으로 3나노 공정 라인의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EUV 리소그래피에 필요한 초고순도 포토레지스트는 한국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막힌 거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이 잠시 멈추자 전 세계가 멈췄다는 헤드라인을 뽑았을 때 업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한국 없이도 충분하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이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였어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 AI 스타트업 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결국 문제는 칩이 아니라 소재였다고 토로했어요. 아무리 좋은 설계를 해도 소재가 없으면 만들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였죠. 아니나 다를까 인텔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CEO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였습니다. 목소리부터 다급했어요. 인텔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차세대 3나노 공정 개발이 완전히 멈춰선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공급받던 EUV용 포토레지스트와 세정 화학물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더 심각한 건 현재 진행 중인 생산 라인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7나노 공정용 핵심 소재들의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 한 달 내에 인텔의 주력 CPU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인텔 내부에서는 이미 대체제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성과가 전무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업체들에게 문의해봤지만 한국 수준의 품질과 물량을 감당할 곳이 없었어요. 특히 12나인 이상의 초고순도 소재는 정말 한국에서만 만들 수 있다는 게 확실해졌다고 하더군요. 회장은 저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한국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은지 말이죠. 인텔로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 업체들이 먼저 자세를 낮추지 않는 한 한국이 양보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하청업체 취급했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겔싱어는 한숨을 쉬면서 이미 그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텔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완전히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갑을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기술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이죠. 며칠 후 인텔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기술 담당 부사장인 아난이었습니다. 아난은 더욱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인텔의 아리조나 팹에서는 이미 일부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산 소재 없이는 수율이 50% 아래로 떨어져서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오리건 팹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차세대 제품 개발이었어요. 인텔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AI 칩 프로젝트가 완전히 멈춰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거였죠. 아나는 저에게 한국 기업들과의 직접 접촉 가능성을 물어봤어요. 정부 차원의 협상과 별개로 기업 간 대화라도 시작할 수 있는지 말이죠. 인텔로서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답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의 진짜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조립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고리였던 거죠. 한국의 소재 공급 중단된 지 한 달이 지나자 미국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주식시장이었습니다. 당시 엠바고로 정확한 원인이 발표되지 않아 사람들은 그저 그간 많이 올랐으니 내린 것이라 설명해댔지만 실상은 모두 한국 기술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순간 나스닥은 연일 폭락했고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말 그대로 바닥을 뚫고 내려갔어요. 엔비디아 주가는 한 달 만에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AI 붐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죠. 인텔도 마찬가지였어요. 최신 공정 개발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주가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태를 알고 있었던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당황스러워했어요. 골드만삭스의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한국 의존도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토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지금까지의 분석 모델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정부에서는 비공식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바로 국방부 때문이었죠. 처음 한국 소재 공급 중단 소식을 들은 펜타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군사용 반도체는 민수용과 다르게 별도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터진 곳은 록히드 마틴이었어요. F-35 전투기의 핵심 항공전자 시스템에 들어가는 레이더 칩 생산이 갑자기 멈춘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갈륨 비소 기판용 초고순도 소재가 전부 한국에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록히드 마틴의 기술진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대체제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한국 수준의 품질을 만족하는 소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특히 스텔스 기능을 유지하려면 칩의 전자기 특성이 완벽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 소재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더 큰 충격은 레이시온에서 터졌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추적 시스템에 들어가는 고성능 프로세서 생산이 중단된 거였어요. 이 프로세서는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하는 군사용 특수 칩이었는데 제조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들이 모두 한국산이었던 겁니다. 레이시온의 수석 엔지니어는 국방부 브리핑에서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군사용 반도체라고 해서 특별한 공급망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민수용과 같은 소재를 사용한다는 거였죠. 다만 더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요구할 뿐이라고 말이에요. 국방부는 급히 대안을 찾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도 한국산 소재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특히 6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첨단 센서와 AI 칩들은 한국의 극미세 공정 기술 없이는 만들 수 없었어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건 이런 보고들이 쏟아진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어요. 회의실에는 합참의장부터 각 군 참모총장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오스틴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인정했어요. 단순히 몇 개 무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 전체의 기술적 우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였죠. 회의 말미에 오스틴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이 문제는 국방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외교적 해결 없이는 미군의 기술적 우위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라는데 의견을 모았어요. 게다가 공장 가동이 중단되자 생계가 위협되는 시민들의 반응도 격렬했습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국과 협상하라는 시위가 벌어졌어요. 시위대들은 중국과의 경쟁보다 친구를 잃지 말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대거 참여한 게 눈에 띄었어요. 테슬라 직원들도 항해 시위에 나섰습니다. 오스틴 기가팩토리 앞에서는 생산 중단에 항의하는 근로자들의 집회가 열렸어요. 근로자들은 기업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일자리가 위험해졌다고 성토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미국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을 단순한 하청업체로 본 것 자체가 근본적인 오판이었던 거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국 정부는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냐 외교부 장관이 한국 기업들에게
비공식 협상을 제안한 건 한국의 소재 공급 중단이 시작된 지 6주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어요. 미국 측은 여전히 한국이 먼저 양보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제냐는 한국 측에게 상호 이익을 위한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사과나 잘못 인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한국 기업인 대표는 조건부 대화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게 한국을 위탁 생산자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거였죠. 이는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바라보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요구였어요. 삼성 내부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관계자는 과거에는 미국이 갑이고 한국이 을이었지만 이제는 대화 자체가 다르게 시작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더 이상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 관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협상 초기에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들은 한국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기존 공급 관계로 돌아가는 대신 무역 혜택을 주겠다는 정도였는데 이는 여전히 한국을 하청업체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이런 제안을 즉시 거부했어요. 외교부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만 제시하는 건 모독이라고 평가했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협상 전략에 대한 의견이 갈렸습니다. 국무부는 한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서라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미국이 먼저 굽힐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도 결국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양보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일부 장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매출을 늘리며 미국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모두 아시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섰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SML이나 인피니언 같은 유럽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들은 미국 시장보다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였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커졌어요. 백악관 내부에서는 한국을 잃으면 중국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이크는 긴급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사과 없는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경제적 보상을 늘리는 대신 정치적 양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죠. 이런 태도에 한국 측은 더욱 냉담한 반응을 보였어요. 결국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양측 모두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우회해서 필요한 소재와 부품을 구할 수 있는 루트를 찾는 거였죠. 가장 먼저 손을 뻗은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도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한국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특히 도쿄일렉트론이나 시네츠화학 같은 일본 기업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도쿄일렉트론의 경영진은 미국 측 요청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고순도 포토레지스트나 세정용 화학물질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는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도쿄일렉트론 자체적으로는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솔직한 답변이었어요. 시네츠 화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는 자신이 있지만 EUV 공정용 초고순도 소재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인정했어요. 특히 12나인 이상의 순도를 요구하는 소재들은 일본에서도 생산이 어렵다는 거였죠.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스미토모 관계자는 미국 측에게 한국 기업들과 기술 격차가 최소 5년은 난다고 털어놨습니다. 단순히 화학 공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품질 관리 시스템 전체에서 차이가 난다는 분석이었어요. 회사 측에서는 따로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대만의 TSMC와 직접 접촉해보자는 거였죠. 사실 저는 의미가 없을 거라 얘기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절실했습니다. TSMC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이니까
한국 없이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 후 저는 타이베이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인텔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사장인 데이비드 천과 함께였습니다. 천은 대만계 미국인이어서 현지 사정을 잘 안다고 자신했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TSMC 본사는 신주과학단지에 있었는데 정말 거대한 규모였어요. 하지만 그 웅장한 건물들 안에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리우더인 회장과의 첫 미팅부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리우더인은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미국이 TSMC를 중국 견제의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척을 지는 건 TSMC로서도 손해라는 입장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기술적 현실이었습니다. TSMC의 수석 기술이사인 케빈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3나노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했는데 거의 80%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케빈장은 특히 포토레지스트의 경우를 들어 설명했어요. 3나노급 EUV 공정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는 전 세계에서 한국의 2회사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료는 한국에서 가져온다는 거였어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TSMC도 한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몇 년간 노력해왔지만 실패했다는 고백이었어요. 일본 업체들과 협력해서 대체제 개발을 시도했지만 품질이나 수율 면에서 한국 수준에 도달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케빈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줬어요. 작년에 일본의 한 소재 업체가 자신들도 한국 수준의 초고순도 세정액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TSMC에서 테스트해봤는데 결과가 참담했다고 했습니다. 수율이 30%나 떨어져서 경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였죠. 그날 오후에는 TSMC의 팹 시설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도 한국 의존도의 심각성을 확인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생산 라인 곳곳에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붙은 소재 탱크들이 보였어요. 게다가 현장 엔지니어들과 대화해보니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한 엔지니어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산 소재 없이는 하루도 생산을 계속할 수 없다고요. 특히 웨이퍼 세정 공정에서는 한국산 화학물질이 아니면 아예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리우더인 회장은 더욱 솔직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TSMC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생존 전략인데 한국까지 적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한국이 TSMC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인 삼성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더욱 조심스럽다고 했어요. 마지막 날 아침 데이비드 천과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천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자신도 아시아 반도체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했지만 한국의 소재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요. 저는 천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이번 출장으로 확실해진 건 한국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라고요. 미국이 하루빨리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과 화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베이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회장님께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대만 카드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우리뿐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시도들을 거듭해왔고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의 반도체 소재 기술을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였죠. 한국이 이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7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는 한국 의존도가 90%를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는 미국이 그동안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조립업체로 봤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였죠. 더욱 충격적인 건 품질 차이였어요.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를 시도해본 결과 수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한국산 소재의 품질 일관성과 신뢰성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던 거예요. 결국 미국은 우회로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과 정면으로 마주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회로 찾기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백악관은 마침내 초비상 회의를 소집했어요. 국가안보회의실에는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대통령부터 각 부처 장관, 그리고 주요 기업 CEO들까지 총집합한 거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무겁기 그지없었어요. 지난 2달 동안의 시행착오가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회의를 시작하며 의장이 저를 소개했어요. 지난 몇 달간 한국 상황을 정확히 예측한 유일한 전문가라고 하면서 오늘은 제가 주도적으로 현실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먼저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우리는 한국을 여전히 6.25 전쟁 때 도움을 준 나라 정도로만 생각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무장관이 즉시 반박했어요. 상무부에서는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다만 중국 견제가 더 시급한 과제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주며 반박했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의 소재 기술 의존도가 70%를 넘는다는 사실을 모르셨냐고. 상무부 보고서 어디에도 이런 분석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당황하며 기업들이 공급망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특히 소재 분야는 영업기밀이라며 세부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한숨이 나왔죠. 그럼 왜 저는 공개 자료만으로도 이런 분석이 가능했냐고. 한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 현황이나 시장 점유율 데이터는 모두 공개되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어요. 경제팀에서는 반도체보다 무역 불균형에 더 집중했다고,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매년 증가하는 게 더 큰 문제로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재무장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바로 그 관점이 문제라고. 무역 적자만 보고 기술 의존도는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게 단순한 완제품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핵심 소재라는 걸 왜 파악하지 못했냐고 물었어요. 재무장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장관들마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며, 그게 바로 현실 인식 부족이라고 다그쳤습니다. 게다가 국방안보에 중요한 F-35나 패트리어트에 들어가는 칩들도 결국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용이라고 해서 마법의 소재를 쓰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한국 비위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죠. 그러자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외교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냐고. 한국이 지금 상태에서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냐고 말이죠. 저는 국무장관에게 솔직하게 답했어요. 현재로서는 제로에 가깝다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완전히 실망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하청업체 취급했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러자 국가안보보좌관이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그럼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하냐고. 한국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뭐냐고 말이죠. 저는 준비해온 분석 자료를 보여줬어요. 첫째는 동등한 파트너 인정이라고. 기술 종속국이 아니라 기술 선진국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라고. 미국이 기술을 주고 한국이 제조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혁신을 만들어가는 관계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러자 라이몬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기술 유출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냐고. 중국으로 기술이 넘어갈 가능성은 없냐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라이몬도의 우려에 반박했어요. 오히려 한국과 협력해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중국이 더 유리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도 경쟁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 재무장관이 경제적 측면에서 물었어요. 한국과의 기술 동맹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무역 수지 개선에는 도움이 될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재무장관에게 장기적 관점을 제시했어요.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투자 유치 효과가 클 거라고. 삼성이나 SK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동 기술 개발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어서 오히려 경제적 이익이 더 클 거라고 간조했어요. 그리고 한국과의 기술 동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기존의 일방적 보호 관계에서 상호 의존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첨단 무기체계 공동 개발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이 열릴 거라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늦어도 한 달 내에 구체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고. 한국은 다른 선택지가 아주 많다고 했어요. 미국이 더 늦으면 기회를 완전히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죠.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분석이 모두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악관 초비상 회의 이후 모든 게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일주일 만에
한미 반도체 기술 동맹 체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대한국 정책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거였죠. 협정의 핵심은 기술 공유와 공동 개발이었어요. 미국이 가진 설계 기술과 한국의 소재 및 제조 기술을 결합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이건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상호 협력이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지적재산권 공유 조항이었습니다.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양국이 동등하게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반응도 열광적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기술 고문으로 마이클 교수와 함께 서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서 우리는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그간 미국이 한국을 오해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아쉬워했어요. 한국이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기술 세계의 중추였는데 그걸 인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였죠.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답했어요. 2025년 봉인 해제된 예언이 하버드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 내용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한 남자의 정체에 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AI를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 세레나입니다. AI 전공자인 제가 한국에 대한 예언을 분석할 거라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요. 지금 와서는 이것까지도 다 놀라운 인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석사 연구실을 선택하면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도 교수님까지 저에게 정말 그 선택을 확신하느냐고 물었죠. 하지만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어요. 제 전공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수님 밑에서 연구할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클레어 위트모어 교수님은 AI 윤리 분야에서 천재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뛰어난 학자입니다. 교수님의 이름은 관련 논문이나 저널에서 자주 봤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교수님에 대한 소문은 정말 다양했거든요. 하버드 캠퍼스 내에서 교수님의 별명은 괴짜 천재였어요. 교수님이 한때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였는데 코로나 이후 2년간 자취를 감췄다가 돌아오신 뒤로는 그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교수님이 연구실에서 염주를 돌리며 명상하신다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실 때 중얼거린다는 얘기가 자주 나왔어요. 이건 단순히 소문이 아니라 연구실 학생들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클레어 교수님 연구실에 간다고 했을 때 모두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나 괴짜라는 소문과는 별개로 클레어 교수님의 학문적 업적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연구하고 싶었던 AI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을 쓴 분이었고 그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교수님의 연구를 읽으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토록 심도 깊게 분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연구실을 선택하는 기준은 소문보다 실력이 되었습니다. 처음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긴장됐어요. 워낙 소문도 안 좋았던 데다가 과연 제가 교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연구실 분위기와 잘 맞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연구실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묘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다양한 책과 논문뿐만 아니라 전혀 학문과 관련 없어 보이는 동양적인 그림이나 기념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특히 교수님 책상 위에 놓인 염주는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염주라니 AI 연구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거든요. 첫날부터 느껴진 미묘한 기운이 저를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비밀을 간직한 공간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렇게 연구실 적응하느라 바쁜 시기를 보내고 어느 날 같은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동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연구 주제에서 벗어난 가벼운 이야기로 웃고 떠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자 연구실 분위기에 대한 얘기가 오갔어요. 제가 속한 클레어 교수님의 연구실은 워낙 독특한 분위기로 유명해서 친구들이 저를 보며 너 괜찮냐는 듯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친구는 교수님이 염주를 돌리면서 중얼거린다는 게 진짜냐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직 그런 건 못 봤다며 소문이 아닐까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그 말이 은근히 신경 쓰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교수님 책상 위에 놓인 염주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미나는 교수님이 이상해진 게 코로나 때 잠시 어디 사라졌다가 사고를 당했다면서
소문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연구실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런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교수님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다들 저를 부러워하면서도 불쌍하다는 듯 위로해주더라고요. 조금만 참으라고 얘기하며 논문 한 편이라도 같이 쓰면 나중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요. 그 말은 맞긴 했습니다. 클레어 교수님 이름이 들어간 논문이라면 학계에서 주목받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중국 출신 친구 중 한 명인 타오밍이 갑자기 자신의 연구실 자랑을 시작했거든요. 타오밍은 저와는 반대로 중국인 교수님 밑에서 연구 중이었는데 그 교수님의 연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자랑했습니다. 타오밍은 자기네 연구실은 진짜 최고라며 말문을 열었어요. 연구비가 너무 많아서 먹을 것도 가득하고 필요한 장비는 전부 최신식으로 갖춰져 있으며 심지어 연구 자료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고가의 데이터베이스도 마음껏 쓸 수 있다고 덧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며 너네 연구실은 어때라고 묻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타오밍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부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저희 연구실은 그렇게 넉넉한 자금력을 자랑하지는 않거든요. 연구실의 장비는 대부분 이전 연구자들이 쓰던 것들이고 연구비도 필요한 만큼만 지원받는 수준입니다. 물론 클레어 교수님은 연구 주제에 있어 굉장히 독창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이라 학문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세요. 친구들도 타오밍이 얄미웠는지 대화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했고 주제는 다시 클레어 교수님으로 돌아왔어요. 학부 시절 클레어 교수님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왜 그렇게 한국에 집착하시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졌죠. 특히 중국을 엄청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셔서 중국 출신 친구들 사이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종종 나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자 타오밍은 조금 날카로운 목소리로 왜 클레어 교수님은 한국만 그렇게 띄우는 거냐며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타오밍은 늘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 나라에 대한 긍지가 높은 친구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한국은 내수 시장도 작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날 나라 아니냐며 한국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갸우뚱했어요. 평소에는 논쟁을 피하는 편이지만 이건 명백히 잘못된 말이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할 말이 가득 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내수 시장 크기나 지정학적 위치로 평가할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한국이야말로 제한된 자원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기술력과 단합력을 바탕으로 성장했고 크기가 나라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단 한마디도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클레어 교수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보통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셨는데 혹시나 이 얘기를 들으셨나 걱정됐죠. 친구들 중 일부는 교수님이 가까워지는 걸 보고 순간 긴장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타오밍은 교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타오밍은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고 기술력도 미국 못지않게 성장하고 있는데 왜 클레어 교수님은 한국이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내심 불편했지만 딱히 타오밍의 논리에 반박할 근거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클레어 교수님은 우리 앞에 멈춰서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 차분히 물으셨어요. 타오밍은 당황하지도 않고 방금 전하던 이야기를 교수님께도 똑같이 했습니다. 왜 교수님은 한국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시냐며 한국은 시장도 작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오래 버틸 수 없는 나라 아니냐고 말했어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을 시작하셨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발전을 주목하고 있는데 하버드 학부생이 그것도 모르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중국 경제가 현재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외신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중국 언론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지만 이를 무시할 수는 없으며 지금은 다른 나라를 평가하기에 앞서 중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에 타오밍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평소 타오밍이 워낙 자기 자랑이 심하고 남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 스타일이라 조금 얄밉게 느껴졌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렇게 날카롭게 그의 논리를 반박하시는 모습을 보니 내 심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타오밍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고 주변 친구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상황은 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클레어 교수님은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가진 가능성과 저력을 학문적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왜 교수님께서 한국 사례를 연구하라고 강조하셨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클레어 교수님께서 친구들과의 대화에 끼어든 이후 우리는 함께 연구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교수님이 조목조목 반박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평소 조용하고 과묵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이렇게 날카롭고 단호한 면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교수님과 함께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교수님은 몇 마디 말을 건네셨어요. 틀린 말은 틀렸다고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진실을 놓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누군가의 주장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논리와 사실에 기반해 판단하려는 태도는 제가 학문을 하며 배워야 할 중요한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온전히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길 바란다며 오롯이 저의 방식을 찾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다른 연구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세세한 지침을 주고 끊임없이 진도를 체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클레어 교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셨죠. 그 순간 저는 교수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연구실의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교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신뢰를 보내신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를 준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자유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무게는 다르죠. 저는 그런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유로운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다른 학생들은 이런 환경을 이상하게 보기도 했지만 저는 교수님의 방식이 정말 특별하고 또 저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실 적응을 하며 저는 클레어 교수님의 연구 철학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교수님의 허락을 받고 연구실 자료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교수님께서 참고하라고 주신 논문을 찾기 위해 연구실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중 우연히 책장 뒤편에 숨겨진 듯한 작은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의 역사와 발전에 관한 자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교수님께 여쭤보니 흔쾌히 자료를 살펴봐도 좋다고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띈 것은 교수님이 직접 작성한 노트였습니다. 교수님의 허락을 받고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어요. 노트에는 한국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과 그 의미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임진왜란에 관한 페이지였어요. 교수님은 엄청 관심이 많으셨는지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상세히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15만 대군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조선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라고 적어두셨어요. 노트에는 당시 조정의 혼란과 백성들의 공포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등장했죠. 교수님은 특히 한산도 대첩을 상세히 기록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단 13척의 배로 일본 수군 70세척을 완전히 격파한 전투였어요. 저는 이 숫자를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게다가 노트에는 학술 서적에서는 볼 수 없는 흥미로운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투 전날 밤 달빛 아래서 자신의 검을 닦으며 전략을 구상했다는 일화나 하객진 전법을 구상할 때 직접 바다 물결을 관찰했다는 내용까지요. 교수님은 이순신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취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창의적 사고와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적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에게 위기는 항상 혁신의 시작이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왜 그렇게 한국에 관심을 가졌는지 이 사건 하나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넘기자 6.25 전쟁 이후에 한국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노트에는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1953년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건물들은 거의 다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은 폐허 속에서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지금 서울의 모습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적혀 있는 문구는 더 충격적이었죠. 1953년 한국 1인당 GDP는 67달러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고 당시 미국은 한국이 앞으로 100년간 원조 없이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그 아래에는 2020년대 한국의 경제지표와 함께 현대적인 서울 스카이라인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의 성장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이라고 적으셨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였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리고 그 밑에는
1960년대 독일 광부로 일했던 한 남성의 사연이 적혀 있었어요. 당시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국민 때문이었고 김영수 씨는 1963년 독일 광산으로 떠났다고 적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고국에 보내는 편지와 얼마 안 되는 돈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고 자식들에게 배고픔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10년을 버텼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두 아들은 이미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한국은 이런 분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이 가슴 아팠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개인의 희생이 모여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고 분석하셨어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교수님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크기가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는 회복력과 끊임없는 혁신에 있다.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온 한국은 앞으로도 세계사의 중요한 주체가 될 것이다. 저는 노트를 읽으며 제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찰력을 가진 교수님 밑에서 연구할 수 있다는 게 뿌듯하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머지않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연구실에서 혼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연구가 생각처럼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던 참이었어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변이 조용해지면서 건물 전체가 고요에 잠긴 듯 했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텅 빈 길이 보였어요. 이런 적막함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머리를 식힐 겸 잠깐 나갔다 오고 싶었지만 막상 움직일 생각을 하니 몸이 쉽게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컴퓨터 화면 속 데이터는 여전히 복잡하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구실 의자에 깊이 기대며 책상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일어나려고 할 때 문득 복도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바람 소리인가 싶기도 했지만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니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니 바로 클레어 교수님의 연구실이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교수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친구들이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염주를 돌리면서 중얼거리는 걸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말이요. 순간 호기심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어쩐지 교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곤 두드리자마자 그냥 모른 척 지나갈 걸 후회하고 말았어요. 안에서 교수님이 들어오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며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교수님은 책상에 앉아 염주를 손에 쥔 채 천천히 돌리고 계셨습니다. 염주의 매듭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의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제가 평소에 알던 교수님과는 너무도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염주를 내려놓으셨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늦게까지 연구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긴장한 나머지 웃음으로 답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원래는 모른 척 인사를 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교수님의 손에 있던 염주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교수님께 묻고 말았어요. 교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는지 그 염주는 뭔지 사실 너무 궁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문에 교수님은 잠시 염주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어딘가 아련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씀을 꺼내셨어요. 이건 자신이 한국에 갔을 때 가져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 염주는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그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다시 염주를 손에 올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교수님이 왜 그런 소문에 휘말렸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어요. 교수님은 단순히 염주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수님은 조금씩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코로나 팬데믹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교수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문적 성취와 연구에 몰두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은 후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 가슴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다고 말씀하셨어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은 림프암 진단을 내렸고 그때부터 교수님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암이 발견되고 나서 교수님은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림프암이 이미 몸 곳곳에 다발적으로 퍼져 있었다고 해요. 의사들은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며 시한부 선고를 내렸고 교수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교수님은 모든 걸 내려놓기로 결심하셨대요. 연구실이나 강의 그리고 논문 심지어는 자신의 경력까지요. 교수님은 더 이상 자신의 업적이나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세계를 여행하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단순히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어서 떠난 여행이었지만 그 여행이 교수님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하셨어요. 여행 도중 교수님은 한국의 한 사찰에 머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며칠만 머물 계획이었는데 그곳에서의 생활이 너무 편안해서 결국 몇 달 동안 그곳에서 지내셨다고 해요. 교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실 구석에 있는 작은 서랍장을 열어 낡은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앨범 속에는 사찰 복장을 한 교수님의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 교수님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훨씬 말랐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특별한 빛을 담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앨범을 저에게 건네며 사찰에서의 생활이 자신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했대요. 복잡한 일상이나 욕심에서 벗어나 오로지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특히 교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사찰 음식과 매일 하는 108배 수행이었습니다. 사찰 음식은 매우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자연스러움이 교수님의 마음을 치유했다고 했어요. 주로 자연식 위주의 식단이었는데 최소한의 조미료와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가 체내 염증을 줄이고 몸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매일 아침 108배 수행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욕망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냈다고 해요. 처음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몇 번 하지 못했지만 점점 늘려가며 결국 108배를 모두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놀랍도록 빠른 회복의 열쇠였다고 교수님은 확신하셨어요. 교수님은 매일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셨대요. 처음에는 명상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점점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명상과 사찰에서의 생활은 교수님에게 단순히 몸과 마음의 휴식을 주는 것을 넘어 삶의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놀랍게도 사찰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 후 교수님의 몸 상태는 점점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이 편해진 덕분에 기분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도 놀랄 만큼 병이 호전되었다고 했어요. 결국 교수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이는 그 당시 교수님에게 기적처럼 느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험은 교수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교수님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업적이나 경력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이 느꼈던 평화와 깨달음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연구실에서 학생들에게도 자유롭게 연구하고 스스로 방향을 찾아가게 하려는 방식을 택하신 거였어요. 이제 저는 왜 교수님이 그토록 다른 방식으로 연구실을 운영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경험한 변화와 깨달음은 단순한 연구 방법론을 넘어 삶 전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셨던 거예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경험이 없었다면 자신은 아마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도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클레어 교수님과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교수님의 한국 사찰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명상과 사찰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한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교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효봉 스님이라는 분의 말씀과 역상록이라는 책을 통해서라고 하셨죠. 처음에 교수님은 효봉 스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사찰에서 접했던 깊은 철학과 지혜가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찰에서 머물던 어느 날 명상을 하다가 우연히 사찰의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방은 사찰에서 가장 오래된 곳 중 하나였고 그 안에는 효봉 스님의 말씀과 기록이 담긴 역상록이라는 책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고서에 관심이 많았던 교수님은 당장 번역기를 활용해 그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처음에는 단순히 오래된 책에 대한 흥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읽어나갈수록 그 책에 담긴 내용이 단순한 불교 가르침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놀라운 통찰과 예언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내 펼치셨습니다. 그 안에는 역상록에서 발췌한 구절들이 교수님의 필체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교수님은 특히 2025년, 즉
지금 현재의 해에 대한 예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효봉 스님은 2025년을 한반도 중심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해로 예언했다고 해요. 특히 이 시기에 한국에서 광명의 인도자가 등장해 사회와 의식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했답니다.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이 담긴 메시지라고 느꼈다고 해요. 또한 스님은 이 시기에 일본이 대지진과 같은 큰 재난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며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도 예언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내부 분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점점 이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했죠. 교수님은 특히 한국이 세계 평화와 정신적 르네상스의 중심축이 된다는 예언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효봉 스님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넘어서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해요. 저는 솔직히 이런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초자연적인 예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웠거든요. 제 표정을 읽으신 듯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처음 이 책을 봤을 때 자신도 의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스님의 예언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효봉 스님이 이런 예언을 한 시기가 한국이 지금처럼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기 훨씬 이전이었다는 점이라고 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효봉 스님의 다른 예언들도 들려주셨습니다. 스님은 한국이 자연재해와 같은 큰 재난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가 될 것이라 예언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위기와 자연재해가 기승을 부릴 때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남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비록 과학적 증거는 없을지라도 교수님이 이런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교수님은 이 예언서를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철학적 메시지와 통찰력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교수님은 특히 효봉 스님의 예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으로 한국인의 정신적 각성에 관한 내용을 꼽으셨습니다. 스님은 한국인들이 물질적 성공을 넘어서는 정신적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며 이것이 결국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해요. 저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야 왜 교수님이 한국에 대해 그토록 관심을 갖고 학생들에게도 한국의 사례를 자주 언급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에게 한국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품은 특별한 나라였던 거예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교수님이 단순히 학문적 성취만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라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수님의 모습이 처음에는 괴짜로 보였을지 몰라도 지금 제게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분으로 느껴졌어요. 그날 밤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 의미가 있었어요. 단순히 학문적 성취나 세속적 성공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찾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연히 복도에서 타오밍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대화 이후 서로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 이번에도 그는 여전히 비웃는 듯한 태도였어요. 타오밍은 저번 교수님께 한마디도 못했던 게 분했던지 다짜고짜 한국과 클레어 교수님을 폄하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에 집착하냐며 교수님이 괴짜인 이유가 바로 그런 비합리적인 태도 때문이 아니냐고 비꼬았어요.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웃으며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침착하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타오밍의 말에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국가의 크기와 힘만을 따지는 건 구시대적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혁신과 단결력으로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진정한 가치는 자유롭게 사유하고 성장하는 힘이라고 설명했어요. 폐쇄적 민족주의와 강압은 결국 내부를 썩게 만든다는 걸 역사가 이미 증명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과거의 저였다면 결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클레어 교수님을 통해 배운 틀린 말은 틀렸다고 해야 한다는 교훈이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타오밍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힌 듯했고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서 제 말에 공감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담담히 자리를 떠났어요. 이미 제가 할 말은 다 한 상태였고 굳이 논쟁을 이어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이전처럼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게 된 것 같았어요.